외기의 기술 빼기가 인류를 구할 것이다. 중앙아메리카의 더 넓은 지역의 대규모 산림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어떤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더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빼는 이산화탄소를 두고 균형 있는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가, 모든 석유 추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더 저금을 통해서 발전이 인식되도록 측정 기준이나 대상을 바꾸는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아님을 나는 잘 안다. 선의만이 필요하며 어렵고 전략적인 일이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요구되는 변화도 달라진다. 우리는 미국 중서부숲을 다시 가꾸는 대신에 대기중의 탄소를 빨아들이는 식물을 풍력 터빈아리에서 재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새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최고의 후반부인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표지에 크고 큼지막하게 썼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끼워친 사실 한 가지는 적어도 몇 가지 선택권을 남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력 프로젝트는 전 세계 최고의 생태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수학자 사이에서 5년 동안 이루어졌던 전례 없는 파트너십이었다. 여기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환경 비가 시스템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일반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우리는 변화의 여지가 있는 어떤 시스템의 내재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잠재력이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트 오로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연구자들은 뒤집어서 표현했다. 내재적인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빼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도 듣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 역량을 늘린다는 것은 혼잡한 고속도로를 없앤다는 뜻이다. 어떤 사회에 내재된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한다는 뜻이다. 가장 유용한 총체적인 지식을 남기려면 현재 만연해 있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인류세 문제를 치료할 처방은 빼기이다. 선택지를 남긴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혼란을 멀끔하게 정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러 시스템에 만들어 놓은 해로운 왜곡을 제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황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주교이던 데스몬드 투투가 거듭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투투 대주교는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하는데 이바지한 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통했던 전술들을 구사해서 최악의 탄소 배출국들에 대항하자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다시 영향력 있는 투자로 돌아왔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자 아파르 헤이트는 어렵지 않게 철폐되었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구를 개선하는 좋은 방법 한 가지는 지구를 파괴하는 활동에 투입된 투자금을 빼는 것이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현재 화석연료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과학자들이 안전한 범위 안에서 태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5배나 되는 규모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아파르트 헤이트의 철폐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초기에 행동을 실천했는데 이 대학교의 연기금은 화석 연료 회수에 대한 지분을 처분한 여러 거대 투자기관 중에서 하나였다. 그리고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황은 모든 가톨릭 신자의 행동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저술가이며 활동가인 빌 맥커번 주교는 자기가 평생 활동한 내용을 사람들이 수많은 기관과 해설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으로 압축했다. 아일랜드와 게이트 재단 신앙을 기반으로 한 수백 개 단체가 맥커번 주교가 펼친 화석연료 배척 운동에 동참했다. 우리는 해로운 걸성과 정책을 빼는 것으로서 여러 선택지를 남기고 또 우리가 개입된 것을 말끔하게 정리할 때 여러 선택지를 남긴다는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생애보다 더 훨씬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에게 강요되었던 가짜 고향과 온갖 기념물과 석유에서의 조직뿐만이라면은 우리는 콜리어 형제가 살았던 온갖 적동선이 저쪽보다 수만 배나 큰 행성 규모의 쓰레기 저택을 만드는 셈이다. 후대 여러 선택지를 물려 주려면 필요 없는 적동선을 빼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닥터 소스의 롤렉스 이야기를 돌아가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이가 훌쩍 들어버린 원슬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고민했던 법원용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이 얻었던 그 비슷한 깨달음을 넣는다. 자기를 만나러 온 소년에게 원슬러가 물려주는 유산은 공장이나 오래된 기계가 아니다. 그가 미래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소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트러플라 나무의 마지막 씨앗 하나임을 알고 있었고 그 씨앗을 소년에게 준다.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이 살아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슬러는 자기 여기를 남긴다. 그 얘기는 여전히 기업가 자아가 남아있어 호기심 많은 소년에게 15센트와 못하나 또 증거적 할아버지가 달팽이 껍데기를 자기가 해주는 이야기 대가로 요구한다. 그것이 자기의 비밀 이야기에 매겨진 가격인 셈이다. 소년은 스니드 하나의 가격에 비하면 아주 적은 가격으로 원슬러가 평생에 걸쳐서 깨우친 지혜를 얻는다. 보건력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원슬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구와 인류 잠재력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아기를 실천으로서 우리는 기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심지어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트루먼조차도 이 점을 인정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목적 물질적인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지식에 가난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원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무궁무진합니다. 사물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정보를 지혜로 정리하기. 과부하의 시대에 딱 맞는 정보관리 기술. 중국어 철학자 노조는 지식을 얻으면 날마다 하나씩 버티고 지혜를 얻으면 날마다 하나씩 깨라고 말했다. 노자가 수천 년 전에 한 이 조언은 지금도 시적절하다. 백인 인류에서 살아남을 생존기술인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의 기술이기도 하다. 노자의 조언을 근거하는 우리 세대의 역점은 컴퓨터 공학자이던 칼 뉴포트가 쓴 기공은 이메일은 교수를 봐라 바보로 만드는가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기공이 살린 매체 그라늘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포함하여 트위터 컨텐츠 수집 웹사이트들 또 교수들의 이메일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이 기고문의 여지는 이메일이 교수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메일 잡담이 정신을 집중해 생각할 기정한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생각할 시간은 여러가지 일에 요양하다. 레슬리 폴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시간 기간에서 해방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수들에게는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갈린다. 그런데 우리는 넘쳐나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의 발상을 확장할 능력을 소모하고 희생시킨다. 뉴포트의 그 기공원이 나의 이메일 함으로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날아왔다. 각각의 경우에 모두 댓글들이 집중적으로 달렸다. 그런데 공학교도 한 예리한 동료가 이메일을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둘러싼 토론을 이메일로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지적했고 그 덕분에 나는 그 건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논평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교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외국인이 하루에 접하는 단어의 개수는 무려 10만 개나 된다. 10만 단어는 이 책보다 더 많은 분량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인터넷에서는 1분 동안에 50만 건의 트윗과 300만 건이 넘는 구글 검색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이메일 생산 속도는 얼마나 될까? 1억 5,600만 건이 된다. 그것도 단 1분 동안의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우리는 정보 피로 증후를 이야기한다. 기술이란 이름의 정보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이해할지도 모른다.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다면 정보를 폭력적으로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정보는 문구를 너무나 흔하다 보니 어느새 TMI라는 약자로 통용되고 구시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에도 등재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TMI는 약자 표현 그 자체로 정보의 밀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자판을 수번 쳐야 하는 수고를 단 3번 치는 것으로 줄여주니까 말이다.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성가진 이메일들의 끈적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과도한 인터넷 쇼핑은 임상적으로 불안 증세까지 유발한다. 너무 많은 정보는 민주주의 작동에 꼭 필요한 시민의 천리를 위태롭게 만든다.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너무나 많은 콘텐츠에 노출되다 보니 무엇이 의미 있는 신호이고 무엇이 쓸모없는 소음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시중에 나온 모든 악의 침대 매트리스의 장점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고 선거 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 후보의 정책적인 차별성을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현실적이고 생활학적인 한계가 있다. 언급을 맞대고 1대1 대화는 가능하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그렇게 상대하기는 비겁다. 우리는 1초당 누군가가 자기의 정보 처리 절차의 역량을 어느 하나의 상황에 발휘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상황에서 그 역량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메일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970년에 이 분야의 권위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의 풍부함은 관심의 빈곤을 이야기한다라고 통찰했다. 정신적인 대역폭을 갉아먹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또 다른 빈곤을 유발할 수도 있다. 샌들 멀레이션과 엘라 샤피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경제적인 빈곤과 결핍의 나쁜 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뒤집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샤프와 당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더 멀레이네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만 놓자면 가난한 사람들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일반적인 추론과 반대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나쁜 결정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의 영향이 나쁜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동생들이 먹을 음식을 살까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을 살까 고민하느라고 정신적인 대역폭을 쓸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들은 그 책들의 내용을 생각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게다가 이 학생의 대역폭은 이미 책과 음식 사이의 딜레마에 소모되기 때문에 비록 책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놓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정신적인 건강이 상대적으로 적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정신적인 결핍 상태에 갇힌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자와 허버트 사이먼이 권하는 대로 느그덤의 호사를 누린다. 지식이 지혜가 되는 선택과 집중의 과학. 철기 시대에 철이 그랬던 그 마찬가지로 정보 자체가 우리의 시대의 문제점은 아니다. 정보는 특권이자 가능성이다. 우리 인류 새 궤적에 대한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정보의 성장이 에너지 사용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성장을 앞지른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보는 화석 연료나 기후 공유 자원과 달리 무진장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지구가 맞닥뜨린 문제와 그 밖의 다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이든 트위터든 더하기는 하는 현대인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는 너무 많다는 느낌을 생각하는 만큼 새로운 게 아니다. 사이먼은 사람들이 방송 시스템이나 제록스 복사기의 세계에서 완전히 잘못 적용했다라고 썼다. 제록스 이전의 시대에는 경제학자 저이메들은 케인스는 덜 유용한 정보를 제거할 때 인류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덜 유용한 정보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특정 구절을 삭제하지 않으면 읽지 못하도록 금지한 금서 목록에서 따와 공인된 금서 목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책을 직접 필사했던 시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이미 많은 책을 만드는 데 끝이 없고 많은 연구는 몸을 힘들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로마에서부터 철학자 세네카는 정보가 너무 위협적이라고 여긴 나머지 시칠리아 지방장관이던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124통의 도덕적인 조언이 담긴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를 독서를 할 때에 사만함의 하리에서 너무 많은 책을 읽으면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동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역량을 너무 많이 써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자 앤 불려는 저서에서 알기는 너무 많은 것에서 인간은 항상 정보를 저장하고 요약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찾아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데이터 서버는 르네상스 시대의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다르지 않다. 위키피디아 형식의 요약은 책으로 이제된 백科사전으로 그 기본이 거슬러 올라간다. 구글 이전 세계의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도 알파벳 순서의 배열 혹은 V12진 분류법과 비슷하다. 우리는 정보를 조직하는 것 말고도 더하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충족함 이후의 정보 설계에 대한
에드워드 터프티의 가르침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글머리 기호, 그 밖의 잉크 대비 정보량이 미비한 온갖 것을 회피하라고 한다. 최고의 창의적인 논비적 작가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존 맥피는 지금까지 줄곧 기계식 타자를 고집하고 있다. 해밍웨이는 정보가 추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도구인 연필을 사용했다. 그러나 연필은 비록 속도가 느리긴 하나 빼기의 도구가 아니라 여전히 더하기의 도구다. 저장과 여력과 분리는 빼기가 아니다. 정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배인이 노벨을 흔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분리하는 역사적인 전략을 하나 더 발굴했다. 바로 선택하기다. 더하기와 빼기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보를 생성하는가 적재를 하고 요양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별적인 선택은 정보의 풍요와 주의력 빈곤 사이의 긴장을 들어준다. 분류는 이런 분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여러가지 일러준다. 그전엔 계명주의 사상을 본문 17권으로 집대성한 백과사전의 편집자들이 사용했던 선택 필터를 설명한다. 그 편집자들은 백과사전 안에 정보만 있으면 어떤 대장의 입술을 받으라도 사회를 재건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보는 모두 빼버렸다. 적절성으로 따지자면 높은 기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당신이 설정하는 목표들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성별해서 선택을 하면 의미 없는 데이터를 정보와 구분해야 한다. 스팸 필터로 걸러지는 이메일의 대부분은 데이터이지 정보가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와 정보의 구분이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대학교 내 동료 대부분에게 휴게실 냉장고에서 곰팡이를 키우려고 샌드위치를 둔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분명 데이터뿐이다. 물론 그 이메일에 관심을 가지고 탐정 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데이터와 정보를 기르는 가장 간단한 선택 필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냐 정보냐가 아니라 정보를 저장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문제다. 빼기 기술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이언은 펜8 랜드가 2살짜리 아이를 놓고 생각하다가 자전거에서 빼기를 해야 한다고 떠올랐지만 그처럼 사람들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와의 대역폭과 다른 사람들의 대역폭에서 빼기를 수행할 대상이 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포착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교수들은 새로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빨리 배우도록 학생들에 요구하지만 종종 앞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가치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들을 회피한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해야만 하고 또 주의력 부족이 학습에 좋지 않다는 진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하자면 너무 많은 정보는 학생들에게 대역폭의 부담을 안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우리는 역변 장교들이 가정한 업무량에 치밀 때에 정해진 절차를 어떻게 무시하고 생략하는지 또 학생들의 공부에 할 것이 너무 많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정보를 사는데 정보 특권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활용하려면 우리는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든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든 모든 비용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메일은 교수들을 바보로 만드는가? 라는 글을 처음 나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동료 교수가 몹시 화가 났음은 이해할 수가 있다. 지나치게 많은 이메일은 교수 일을 할 때나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나누는 대화에서 그 동료가 힐변을 토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동료가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수신자가 읽지 않았다고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 그는 자기가 받은 이메일에 정보를 추가하여 전달함으로써 자기가 가인 정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로 그 집단에 속한 35명 동료의 대역폭을 상당한 수준으로 깔아먹었다. 정보의 기회비용 역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케인스가 금서 목록이라는 표현을 들먹였던 일도 거의 100년이 가까이 지났다. 도서관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있었으므로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사가 수행하는 어둡고 은밀한 활동은 새로운 책을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공간을 비울지 판단하는 일이다. 게이트 오르프가 깨끗하게 비우고 드러내고 또 드러낸다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사서들도 이 표현을 빼기라고 부르지 않고 추려내기라고 바꿔서 부른다. 만일 당신도 넘어다르지 않다면 책장에 꽂아둔 책을 한 권이라도 추려낼 경우에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 책이 앞으로 영원히 읽지 않을 책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럼에도 출연하기에 필요함을 사서는 잘 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벌후 만들기이다. 이것은 한 무더기의 책을 무차별적으로 또 통째로 공장을 가져가서 해체하고 녹여서 걸쭉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종이로 재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영국은 맨체스터 전도서관에서 21만 권의 책을 수거해서 펄프로 만들 때 이 도서관의 사서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산업적인 규모로 진행된 문화적인 차원의 파괴 행위였다.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책이라고 해서 장차 누군가의 기쁨을 가져다 줄 일이 없다거나 문명을 재건할 토대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정당할 수 있겠는가? 출연하기가 내의 시냅스를 가지치게 하는 것이라면 펄프 만들기는 내에서 내역을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보가 서가에 있든 이메일함에 있든 뇌에 있든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는 것은 다른 대안보다 훨씬 낫다. 잠을 자면 스냅스가 제거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뇌에는 가부가 걸리고 작동이 느려진다. 깨어있을 때 정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뇌는 멀쩡한 고전을 펄프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정보 가부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똑똑하다는 교수들이 멍청하기도 이메일이 교수들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경고의 이메일을 마구 뿌리게 된다. 좋은 소식도 있다. 정신의 정정거의 저장고에서 정보를 빼어버리고 나면은 쓸데없이 메모리 용량을 잡아먹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닫았을 때처럼 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고 그 지식을 지혜로 정리할 수도 있다. 건두더기는 버리고 본질에 접근하는 법은